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사기 사업이다. 그걸 우리는 성층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층이 생겨서 밑에가 다 썩어요. 2012년부터 강은 썩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 국민들을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고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다. 수문을 연 지 1년 만에 그것이 전부 다 정말 경이로울 만큼 되돌아왔고 강이 살아나고 모래톱이 생기고 했더니 수질이 개선된 건 물론이거나 그곳에 이제 뭐 이렇게 습지가 생기고 또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 뭐 흰목물대새나 흰수마자나 이런 생명들이 돌아오면서 정말로 친수 공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공원에도 내려올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작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서 보면 크게 움직여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새만금이 20년 동안 오면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담수호를 정부가 포기했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새알미디어의 강원주입니다. 907 기후정행진 바꿀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 신공항으로부터 갯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시는 오동필님,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부터 강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시는 송순옥님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서 물새 조사도 하고 있으면서 생태 모니터링하고 있는 오동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탄소 잡는 채식생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중요한 게 있죠. 대전 기후정의에서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송순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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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 사업 사실 정말 예전부터 들었던 그 사업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난개발 현장, 생태 파괴의 현장인 새만금 개발 사업 한마디로 소개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도 돼요. 예, 한마디도 되고 조금 더 길게 하면 2시간, 3시간에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너무 문제가 심각하죠. 정말 그 새만금 하면 정말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 논리라든지 이런 걸 따져도 맞지도 않고 또 뭐 과학적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해서 뭐 얘기해도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요. 사기가 사기를 낳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온 거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사항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혁명적인 어떤 대안 이런 게 아니라 원칙적인 것들만 따져서 문제가 있는 거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안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 국민들이나 또 시민단체 분들이나 생각 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공기업만 안 해요. 우리나라의 공기업 중에 특정 공기업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목표는 농지였어요. 농지. 그러니까 농지를 100%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농지를 100% 안 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것들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담수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농지 물을 논해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담수화를 하지 못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구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보니까 원래 공학적으로 담수화는 안 되는 거였어요. 바닷물하고 담수물하고 섞여가지고 그 중간 수역, 그 기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조제가 다 열려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현상 속에서 그 기수역이라는 게 생기는데 방조제를 막아놓고 그 담수물과 해수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 자연이 뭐 견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뭐 공학에서 말하지만 밀도차나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 밀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내려가는 물의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밀도가 해수가 높아요. 그 해수가 높은 상태에서 물이 잔잔한 곳에서는 이 층이 생겨가지고 그걸 우리는 성층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층이 생겨서 밑에가 다 썩어요. 그것을 공학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언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사기 사업이다. 이렇게 한마디 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자연 생태계가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을 텐데 어떤 피해들이 있었을까요? 2만 명이나 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에 이 수상 관련업을 했던 사람들을 2만 명을 다 이렇게 손가락 빨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다른 어떤 공장이라든지 도시를 만들어서 2만 명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데, 2만 명 이상이 아니죠. 거의 70만 명 이상을 상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한 명도 살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 지역민의 어민들은 그냥 내박 쳐놓고 공장만 중요하다? 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한 5배 이상 뛴 것 같아요. 완전 이건 금값이에요. 핸드폰 하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위성 띄우고 핸드폰 만드는데 지역에 있는 생태자원 다 죽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90%의 생합을 만들었던 공장이에요. 그 생합 공장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어민들한테 많은 물고기를 제공했던 그 문 닫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상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땅을 파고 뭔가 매립하고 공장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태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건들지 않고 가는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딱 있는 상태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아직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파괴된 현장을 좀 재자연화하는 거, 그러니까 새만금 이제라도 좀 멈추고 좀 다시 복원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새만금 갯벌이 가지는 어떤 가치와 의미?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새만금에서 어떤 사람들은 새만금 하면은 그 딴 얘기, 우리 지역 얘기 아니야. 그리고 갯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새만금뿐만 아니라 뭐 낙동강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의 문제다. 전국의 환경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만금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요, 갯벌이 차지하는 것은 이미 다 알잖아요. 일반 농지보다 탄소 저장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갯벌이 가지고 있는 기후적인 지역 문제도요, 전에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온도를 좀 축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도 이렇게 내보내서 완충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새만금이 호수처럼 막혀두니까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어요. 20년 동안의 어떤 새만금이 바뀐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새만금 방조제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막혔지만은 수문을 상시 열어놨을 때가 있죠. 그 5년 쓸 때는 아무래도 영향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생태계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민들도 활동도 하고 그에 맞는 생태계로 다시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고, 어쨌든 2010년도까지는요 많은 어민들이 활동도 하고 거기서 조개도 나고, 실제로 2009년도 10년도에는 그 새조개가 새만금에서 엄청 났어요. 전국에 있는 새조개는 거의 그때 한 2년 동안은 새만금에서 공급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2009년도에 수문을 인위적으로 닫히자마자 전체 폐사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암흑의 기간, 물이 썩고 냄새나고 그런 기간이 왔죠. 그래서 환경의 환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냄새난다, 새만금 썩었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2010년도부터 쭉 오다가, 지금은 어떤 새만금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있는 시기인 거예요. 새만금 갯벌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이제 바로 강인데, 흘러야 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은 강 이렇게 검색하면 녹조라떼 이런 것들이 바로 연상이 되고, 이 녹조라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흐르지 못한 강들이 이제 곳곳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핵심적인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7년에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서 전 국토를 이렇게 배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려면 산맥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비판하는 여론들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종의 이제 국민들의 승리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내용은 같은데 대운하를 버릴 마음이 전혀 없어서 이름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꾼 것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인데요.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의 우리 강을 수심을 6m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강을 수심을 6m로 유지할 까닭이 없거든요. 다 그냥 나중에 배를 위한 백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였는데 4대강 사업은 사실 6m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깊게 모래를 파내고 거기에 16개의 댐을 그러니까 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엄청난 댐을 건설해서 흐르고 있는 물을 가둬두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가둬서 가뭄도 예방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또 농업용수 식수도 쓰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계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이 주민들한테 공원에서 너네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어 라고 하면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띄웠어요. 22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목적성에 맞는 효과를 보았느냐. 그 4대강 사업이 완료된 2012년부터 강은 썩어갔습니다. 제가 그 2012년에 학교에 있었는데요. 대안학교에 있을 때 그 썩은 강에서 떠오른 물살이들 60만 명을 위로하면서 아이들과 강은 흘러야 된다 하면서 강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60만 명 이상의 물살이들이 떼죽을 당했고 물가에 살고 있던 버드나무들도 전부 고사했고요. 2013년에는 남한강에서 제첩이 전부 폐사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강을 막으니까 강에 숨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겠다고 했던 이름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인 거죠. 네. 그 뒤로 낙동강 하면 떠오르는 우리 늘 하는 말 녹조라떼.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강에서는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요. 이 낙동강의 녹조라떼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낙동강의 녹조물을 1,500만 명의 대구, 부산,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데 녹조는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맹독성을 띠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 이거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식수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물이고 이걸 가지고 끓여다가 낙동강 하구에 있는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차려진 생산된 농산물이 동필님 밥상에도 오르고 제 밥상에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녹조라는 것은 이렇게 공기 중에서 우리가 꼭 마셔야지만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로도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는, 제 대한민국 국가는 이걸 유지하는데도 매해 5천억 원의 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돈을 계속 들여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 국민들을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고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다. 윤석열 정부도 어쨌든 뭐 댐도 여러 군데 짓겠다라고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강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저는 삽질 영화를 보면서 토건이라는 걸 통해서 토건업자에게 이 그러니까 공사를 맡기면서 뭔가 정치 자금을 뒤로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들도 환경부도 알고 뭐 국토부도 알고 다 알아요. 강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렀을 때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경제적 가치라든지 뭐 생태적 가치로 봤을 때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본인들도 알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6m 준설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아까 동필률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강은 아무리 강바닥을 파도 사실은 흘러가면서 하중부에는 계속 뭔가 모래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6m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파내야 돼요. 또 파내야지. 다음에 또 쓸려가서 또 가라앉아요. 그럼 또 파놔야 돼요. 여기는 끊임없이 토건업자들한테는 한 번 준설하기 시작하면 계속 돈을 황금알을 낳는 그렇죠. 거위가 되나요? 6m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유지해, 그거를. 그러니까 강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도대체 그러면 동필님
왜 이 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항을 하고 싶어서 이 난리일까? 아, 신공항. 4대강하고 공항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냥 그 제목만 바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막 높아졌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제가 행복했던 것들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더 커지고 양적으로 행복함이 더 늘어나진 않았어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것들하고 자연하고 또 뗄 수는 없는데, 그 경제 성장률을 이미 도시화가 많이 돼서 콘크리트를 다 바르고 다니 더 이상 바를 곳이 없다 보니까 눈을 그런 데다 두는 거지. 강을 긁고 만들지 말아야 될 공항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만들고 나서 뭐 그 원래 계획들하고 맞지 않게 뭐 고추 말리는 그 공항이 됐다 하더라도 아, 그랬나 보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강바닥 긁어놔서 봤는데 사실은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어요. 강바닥 긁으면 그 유습 때문에 거기에 모래가 쌓이거나 뻘이 쌓이거나 해서 결국 쌓여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만금 신공항도 가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구산공항 있잖아요. 그쵸. 네. 바로 옆. 그리고 처음에는 서울도 갔어요. 근데 서울로는 지금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 타고 가는 거나 비행기 타고 가느라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적 차이가. 이미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차로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것이 어느 정도 그렇게 멀지 않으면 공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없애는 어떤 추세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프랑스가 꼭 뭐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는 어떤 생각은 이미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끝을 본 거예요. 우리보다. 누군가는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파괴 현장을 했을 때 누군가의 끝을 먼저 본 거죠. 미국이 먼저 봤기 때문에 댐을 허무르는 거죠. 프랑스가 먼저 끝을 가서 이거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야. 다 죽는 일이야. 하지 말자. 뒷걸음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선진국들의 교훈이라든지 박사라든지 시민단체 모든, 그리고 기존의 자연들이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만금 사업, 그다음에 신공항, 그다음에 4대강, 이게 결국은 딱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로 딱 결부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돈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쓰는. 그 죽어가는 강을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자연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새 정부 가동을 하다가 멈췄다가 지금 다시 재가동하자 이것 때문에 지금 10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새 정부의 재가동이 가지는 가장 뭐 큰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4대강도 그렇고 새만금도 그렇고 가덕도도 그렇고 돌이켜 보면, 올라가 보면 민주주의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전부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제자연화를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사실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6개 보를 우선 개방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개방된 곳이 공주보하고 세종보예요. 그래서 공주보하고 세종보는 죽었던 강이, 원래 그 세종보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두리대교 그 양쪽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종보에 물을 가뒀을 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나서 창문을 못 열었다고 해요. 근데 불과 수문을 연 지 1년 만에 그것이 전부 다 정말 경이로울 만큼 되돌아왔고, 강이 살아나고 모래톱이 생기고 했더니 수질이 개선된 건 물론이거나 그곳에 이제 뭐 이렇게 습지가 생기고, 또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 뭐 흰목물대새나 흰수마자나 이런 생명들이 돌아오면서 정말로 친수 공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공원에도 내려올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증인인 거죠. 금강은 사실은 강이 흘러야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보여준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3년 6개월, 문재인 정부가 국가물관리 정책이라는 것을, 일기 물관리 정책을 내놓기까지, 재자연화라는 것을 내놓기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와 여러 시민들의 답사와 의견들이 더해져서 완벽하진 않지만 3년 6개월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분명히 있었어요. 합의 과정에. 그리고 근데 그 전에 2012년부터
뭐 녹색연합이 탐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민간이 또 돌아본 과정까지 데이터까지를 전부 합친다면 약 9년에 걸쳐서 결정 나왔던 물관리 정책을 윤석열 정부 단 15일 만에 엎었어요. 바꾸고 싶으면 저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년 6개월의 세월이 걸렸으면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거짓말을 하든 적어도 3년의 세월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민주주의가 말살된 이 대한민국이라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새 정부가 다시 닫힌다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듯 뻔해요. 그곳에 녹조가 낄 것이고 지금 새 정부가 열려서 이제는 살만한 곳이야 라고 해서 돌아왔던 흰목물대새, 흰수마자 모두의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고 사실은 세종시가 예전에는 뭐 주치원의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고라니도 살고 너구리도 살고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살던 곳인데 도시화되면서 그 생명들이 전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들이 온 곳이 금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수달도 살고 있고 고라니도 살고 있고 사실은 난민들의 거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에서 쫓겨난 난민들의 거주지인데 이제 좀 살만한 곳이야 라고 했는데 거기를 다시 물을 가두면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들이 갈 곳이 없는 강은 사실은 세종 시민들도 갈 곳이 없게 돼요. 그렇죠. 창문도 열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낙동강이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낙동강은 사실은 뭐 금강의 어제이기도 하지만 다시 수문이 닫힐 금강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 재가동과 또 4대강 사업으로부터 이어지는 강을 개발하는 이런 난개발에 맞서는 어떤 요구들 그리고 현장 활동들 이런 것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철거를 위한 뭐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요구는 단 하나예요. 보를 철거해라. 네.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네. 너무 간단해요. 그 보를 철거하면 모든 게 사실은 해결돼요. 보를 철거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기후위기, 생태위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보를 열면 강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요구사항 하나인데 그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과정이 민주적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내가 이거 정책을 딱 바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합의 과정을 주민과 활동가와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다시는 변하지 않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연대 네트워크들의 가장 큰 목적이나 활동하는 목표. 이거는 전국에 있는 뭐 새만금 신공항 반대 투쟁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덕도 신공항 아니면 제주의 제2공항 반대하는 모든 연대체들의 공통된 수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정부가 갖는 개발 계획에 틀거리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되거든요. 기준이 그냥 간단해요. 어떠한 특정 개발을 국토부든 환경부든 모든 어떤 개발 계획을 가져올 때 이 개발이 자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세우지 알면 돼요. 4대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22억 다 써놓고 결국 하늘로 다 날려버린 거야. 가덕도 신공항 그 산 잘라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게 만들 거잖아요. 두 분 다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데 동필님은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맞서는 활동을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다큐멘터리 수라가 엄청 다큐 중에는 좀 흥행한 영화라고 저 생각하는데 수라의 그 동필님의 그 인상적인 장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본 죄라는 어떤 그 표현도 있는데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좀 뭔지, 그리고 이제 새만금 지키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제 동필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움직이는 것의 일부를 이제 그 수라에서는 이제 나왔는데 사실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어떤 특별한 뭐 이게 좋아서 이런 거보다는 거기서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도요새를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새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도요새라는 것들을 봤을 때 새만금에서 잘 못 갔어요. 그런데 새만금을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이 도요새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새만금을 좀 이해하게 됐고, 그러니까 도요새만 본 게 아니고 도요새가 있는 곳에 가려면 갯벌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민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어민도 만나고 도요새를 보다 보면
다른 조개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갯벌을 밟아야 되죠. 또 어머니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갯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들도 보면서 어떤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들에 대한 어떤 제가 이제 갖는 생각들이 이렇게 쌓이게 된 건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2000년도에 그 민관 합동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부 측에서 파행이 이루어진 거죠. 왜냐면 민간 측 의원들의 이야기를 다 묵살해 버렸어요. 겉으로는 의견을 다 받았어. 그래갖고 보고서에서는 의견이 들어간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에 땅 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것을 수용해 버렸어요. 정부 측에 대한 어떤 그 불신감이 하나는 생겼고, 보이지 않는 새만금에 대한 뭐 책임감 이런 것보다는 걔가 어떻게 됐을까? 거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궁금함이 계속 생겨요. 저도 새만금을 계속 몇 년 동안 갔을 때 새만금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많이 가니까 새만금을 더 몰라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너무도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아니까 오늘은 새만금은 어때요? 라고 하면 내가 오늘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가는 사람은 다 알아, 새만금을. 그런 거랑 똑같이. 강에 어쩌다가 한 번 간 사람은 6개월 전 이야기를 하면서 다 아는 거야. 근데 매일 갔던 사람은 그 강을 아직 몰라. 왜? 오늘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게 자연이고, 그래서 궁금증에서 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미안함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사라지면 나중에 못 볼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새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특별했던 경험이라는 게 거의 매일이시겠네요? 매일 새로우니까? 한때는 거의 매일 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치 않으니까 매일 가지 못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가기도 하고 2주에 한 번씩도 가기도 하지만 정말 자주 갈 때는 매일 갔던 적도 있어요. 결국은 결론적은 그래요.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봤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이러 했을 때 자연이 조금은 좀 더 복원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는 체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제가 알았겠어요? 자연이 보여진 것들이, 자연이 다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가다 보니까 조금 할 말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그 순옥님은 아까 소개해 주실 때 탐잡체가 뭔가 했는데 탄소 잡는 채식 네트워크였고 기억이 많이 나요. 대안학교 선생이 되었을 때 박그림 선생님을 만났어요. 박그림 선생님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아이들과 국립공원 공부를 하다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알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녹색연합 회원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비건 활동가이고 동물권 활동가이기도 하는데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플라스틱을 안 쓰고 석유를 덜 쓰고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먹는 것까지 그래야 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나한테는 동물권 운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수탈의 가장 끝에 서 있는 동지들이었는데, 기후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의 목소리는 다가가지 않는 것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 밥상을 차리자.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냥 제일 좋지. 밥 먹으면서 친해져. 동물이 착취되지 않고도 차릴 수 있는 밥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해서 친구들과 만든 게 탄소 잡는 채식생활 네트워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14명 정도로 늘어난 거대한 조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대전 기후정의 학교 할 때도 사실은 제가 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시에 강의를 들으러 오는데 밥을 못 먹어서 늦게 오면 앞에 좋은 강의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건으로 밥상을 싹 차려서 와서 그냥 밥 먹으면서 들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활동에
밥을 먹이면서 시작을 해요. 밥이 근간이죠.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을 아마 함께 하실 텐데 아직 이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 할까 말까 하고 계시거나 좀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기후라는 안에서 모두 우리나라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저는 그런 자리가 우리 한국에 있는 환경에 대한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문제들에 대한 총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알고 다른 사람도 일반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왜 정부가 안 해? 너무 급한 거죠. 그 마음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뭔가 조금 방향을 트는데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니까 정말 점진적이지만, 근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너무 작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서 보면 크게 움직여 있더라고요. 새만금 아직도 문제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새만금이 20년 동안 오면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담수호를 정부가 포기했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포기하고 바닷물을 더 많이 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와중에 사람들도 시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치지 않고 그것들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새정보 싸움을 한 지 저희가 지금 108일, 109일째예요. 정말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위치에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 천막을 침으로 해서 새정보가 재가동될 수 있었던 것을 막아내고 새로운 생명들이 돌아오고, 그 새로운 생명들이 돌아온 곳에 사실은 세종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찾아와서 그걸 누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현장에 와서 보고 가시면 또 다른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것은 서로에게 되게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요 작은 목소리를 혼자 내고 있었어.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 망설여질 때,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축제처럼 목소리를 내는 기후정의 행진 현장에 오신다면 그거 자체가 용기가 되지 않을까. 돌아가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받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7 기후정의 행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